흉악 범죄가 보도될 때면 사형 제도가 함께 거론됩니다. 흉악범을 사형시켜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과 이 사형 제도가 얼마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효과는 미지수다라며 반대 입장도 팽팽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사형 국가는 맞는 거죠? 그렇죠. 사형이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형 제도가 있는 국가이죠. 네. 근데 26년간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하. 그동안 이제 그 국제기구로부터는 사형 폐지 국가, 특히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면서 네. 앞으로 사형 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형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네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판결에서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판결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지금은 사실은 법관들도 사형 선고 내리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흉악 범죄 중에서 특히 연쇄 살인범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어떤 그 신체를 아주 그 훼손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주 흉악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행위를 한 살인범에 대해서만 네.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1년에 뭐 한두 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판사들도 부담이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까 이런 부담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명에 대한 사형이라는 부분이 더 큰 부담인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생명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법관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네. 그 경우에는 뭐 법관도 부담이 되더라도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뭐 재판이라는 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건씩 사형 선고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이제 교정기관에 가서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형 집행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고 교정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구치소든 뭐 교도소든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교정 시설 내에 사형 그 시설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본인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안 했던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안 했던 거지만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보면 이제 뭐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경각심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흉악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데 사형제도가 과연 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흉악 범죄와 사형 제도와의 상관관계는 연구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도 명확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통계는 없다고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형이라는 형벌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등가 보복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이 지은 책임에 대해서 범죄의 책임에 대한 그 대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런 형태였지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범죄자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제 생명권에 대한 침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는 그동안 뭐 생명권이 결국은 생명은 절대적이지만 생명권은 상대적인 권리다. 이래서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그런 데서 이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죠. 결국 흉악 범죄를 차단하고 어떤 위화력을 가지는 형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형제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더
적게 발생하고 또는 살인 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사형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연구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앞서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수감 생활하는 사형수가 59명, 거의 예, 6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즉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제적인 분석을 한 그 주장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런 주장을 펼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인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데서 마땅한 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집행해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 수감 생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사형 제도 가지고 그것을 논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보상받지 못하는, 즉 네. 자기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사형수는 집행이 되지 않으면 미결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그냥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돼 가지고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이고 본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사형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래도 또 한번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네. 형벌의 목적 자체가 교정 교화도 예.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은 과연 교정 교화와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재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 수감시켜 가지고 교화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사형수들이 대부분은 이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뭐 사상 범죄, 정치적 범죄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다 이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오랫동안 있는다고 해서 교화가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석방돼서 나왔다가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형 집행 같은 경우는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즉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유럽 연합과의 외교 쪽 유럽 쪽에서는 좀 사형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유럽연합은 독일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독일은 1949년 헌법을 제정할 때 102조에 사형을 폐지한다고 아주 명문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구성하면서 가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사형을 폐지해라,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 이런 요구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할 때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뭐 문서화했는지는 전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암묵적인 관계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고착이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게 됐을 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법적인, 법 논리적인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의 법 감정, 즉 사형 제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할까요? 아닐까요?에 대한 여론조사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보니까 일단은 뭐 과반 정도는 사형제 유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뭐 살인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나 또 최근에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면은 그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여론이 갑자기 이제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존치시키고 사형 집행까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수 올라갑니다. 한 평소에는 한 55%에서 갑자기 60-7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잠잠해지면 한 50% 중반대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민 감정에는 아무래도 응고의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 정책적으로 과연 국민의 그런 감정들을 전부 다 반영해 가지고 형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프랑스가 사형제를 폐지할 때 국민의 찬성 여론은 70%가 넘었었거든요. 아하.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입법부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독일과 관계에 있어서도 어차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형제도의 그럼 대안으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네. 이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권 침해가 많다는 주장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가석방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것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내올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1개 주가 지금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폐지한 주들은 이제 이 형벌의 상한선을 징역형의 상한선을 우리나라처럼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간혹가다가 뉴스에 나옵니다만 뭐 800년형, 뭐 1000몇백 그렇죠. 년형, 심지어 지금까지 기록은 3100년 넘는 형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죽어라 그런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특별하게 뭐 종신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상한선을 좀 늘리든지 네. 폐지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런 사형수들을 갖다가 제도를 좀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는데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심리가 들어갔어요. 네, 네. 첫 번째일 때는 7대2로 압도적으로 사형제는 합헌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좀 지나서는 5대4로 좀 팽팽해졌습니다. 네. 헌법학자시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7대2에서 5대4로 변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사형 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것에 대해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하. 그리고 이제 또 몇몇 그 재판관들은 당시에 이제 2차 판결 때는 이건 본질적으로 어찌됐건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그 위헌 의견을 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대에서 5대4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족수 미달로 이제 위헌 결정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어느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사형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것이 비상계엄하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아하. 일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분명히 헌법 110조 4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상계엄하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면 단심으로 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범죄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전제로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네. 만약에 법률로 사형을 폐지시켜버리면 법률로 얼마든지 헌법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 해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라는 특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 조항을 파괴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형제를 폐지해버리니까 네. 110조 사항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걸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2차 판결 때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나왔었거든요. 헌법에 간접적으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사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있냐? 네. 그러면 헌법을 심사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률을 심사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정적으로야 이제 생명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국가와 달리 그런 표현을 쓰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진짜 헌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심리에서는 어떤 결과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관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법의식을 가지고 있고 법에 대한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헌법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헌재가 이번에 또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5대 4가 아니라 4대 5가 될 수도 있겠죠. 뭐 3대 6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사형 제도는 위헌이 돼서 네. 폐지가 되는데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은 당분간 좀 계속 될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야 조금 더 건전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형사법에 그러니까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이 있는데 그걸 모아서 형사법이라고 그러는데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관한 그 규정들을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살인 범죄라든지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선택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사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다른 그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형에 관한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하는 방안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오히려 형사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형사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제도와 관련해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